비가 이렇게 갑자기 10시 넘어서 많이 오더라고요. 그쵸? 근데도 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우리 한번 오늘 즐거운 마음으로 네,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어머님들이랑 저랑 이제 같이 좀 이야기 나눠보고 싶은 거는 뭐냐면, 초등부터 시작하는 이제 입시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특히나 저는 수학을 하고 있는, 저희 학원은 수학만 이제 운영하는 학원인데, 수학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또 영어는 이제 원장님이 해주실 거고, 어떻게 하면 이제 로드맵을 짤 수 있는지, 이제 그런 이야기들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궁금하시잖아요? 아까 원장님께서도 또 소개를 해주셨는데, 아, 도대체 너는 누구길래, 이 여자 누구길래 도대체 와가지고 설명회를 하나, 뭐 이런 게 궁금하실 텐데요. 저는 이제 이화여대에서 수학교육과를 졸업했고요. 거기서 이제 석사과정이랑 박사과정을 하다가 이제 제가 하고 싶었던 꿈이 사실은 이제 교수였어요. 그런데 저희 학교에 정유라라고 그분이 갑자기 말을 타셔가지고 제가 네, 교수 임용이 좀 어려워진 거예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학교를 살짝 고려대 교육대학원으로 박사과정을 옮겼습니다. 그래서 뭐 저렇게 쉽게 얘기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힘들게 옮겼습니다. 그래서 옮기고 학교를 다니던 도중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공부는 팔자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제가 학원을 오픈하게 됐고, 그 전에 이제 아이들을 계속 가르치고 있는 상황에서 어머니들이 보시기에는 뭐 저렇게 좀 젊은 여자 원장님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보기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LMPS라고 림스 매니지먼트 플래닝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저희 학원 네 군데를 운영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교육법인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랑 오늘 이제 이야기를 나눌 건데, 제가 그 입시에 대해서 뭐 설명회도 많이 하고 저희 학원에서도 많이 하고 외부 설명회도 많이 하는데요. 저는 이제 입시에 대해서 뭐 유명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처럼 막 이렇게 정보들을 막 세부적 입시가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게 아니구나 막 들어보면은 뭐 인강이나 아니면은 뭐 유튜브나 뭐 이런 거 들어보면은 도대체 무슨 내용이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뭐 이런 거에 대한 감이 없잖아요. 근데 조금 즐겁고 재미있게, 그리고 우리 아이를 어떻게 하면 잘 양육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해요. 핸드폰이 진동이 제 거인 것 같아서 네, 꺼놓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이런 거 입시 분들이 이제 막 얘기하면은 어머 저게 뭐야 뭐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조금 유의미한 입시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올해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킬러였어요. 킬러. 들어보셨죠? 뉴스에서 막 킬러가 없다느니 이제 어떡하냐느니 막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올해 입시에서 사실 가장 큰 이슈는 킬러가 아니고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 인원이에요. 올해가 역대급으로 고3 아이들이 39만 8천 명으로 가장 적습니다. 그래서 올해 고3 아이들이, 저희 이제 고3 아이들이 저희 학원에 한 50명 정도 친구들이 있거든요. 고3만. 근데 그 애들한테 제가 입시 지도를 이제 컨설팅을 해서 다 해준단 말이에요. 그럴 때 애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얘들아 이번에는 수시가 완전 대박이야. 재수생 애들이 들어와도 우리가 인원이 제일 적기 때문에 이번에 대학 제일 잘 갈 수 있어. 왜냐면 인원 자체를 서울대, 연고대 뭐 이런 학교들이 인원을 적게 잡지 않고 그 전에 있던 인원대로 가되, 다만 아이들이 적어지니까. 근데 이번에 가장 큰 이슈 때문에 터진 것 때문에 킬러 없어지고 수능 쉬워지고 한 다음에 역대급으로 재수 3세생들이 엄청 들어왔어요. 그래서 보통은 한 15만 명 정도 재수 3세생을 잡는데 올해 20만에서 25만까지 지금 잡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얘네한테는 진짜 억울한 상황이 된 거예요. 올해 입시가 제 입장에서는 그냥 애들을 현역이라고 부르는데 고3 애들을 되게 쉽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올해 역대급으로 어려워졌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유의미성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킬러가 없어졌다, 수능이 쉬워졌다, 이제 수학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얘기를 하면, 보통은 수학은 29번 총 30문제가 수능이 나와요. 그런데 29번이랑 30번이 제일 어렵고, 그 다음에 29번이 어렵고 21번이 어렵고, 그래서 요 세 개를 보통 킬러 이런 식으로 부르고, 요즘에는 킬러가 좀 줄어서 준킬러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킬러, 준킬러가 이제 약화가 되면 그 세 개는 당연히 조금 더 쉽게 내겠죠, 평소보다. 다만 앞부분에서 1번, 2번, 3번, 4번 요런 거는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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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점에서 좀 쉽게 냈었고, 앞장에서 반까지, 그러니까 수학 같은 건 이런 거예요. 이거를 실수로 틀렸어 뭐 이런 친구들은 거의 없고, 대부분은 몇 개를 어떻게 맞았는지, 점수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의대, 약대, 치대, 뭐 서울대 이런 게 결정이 저절로 돼요. 그러니까 뭐 그냥 요거 맞고 저거
맞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거는 맞고 틀리고의 정확한 가라가 딱 타져 있어요. 지금까지 입시는. 근데 올해 고3부터는 어떻게 되면 뭐가 맞고 뭐가 틀릴지 잘 모르고 쉬웠던 게 어려워지고 어려웠던 게 쉬워져서 오히려 어려운 폴더가 여기에 있고 중간에는 할 만한 거, 못할 만한, 아주 쉬운 거, 뭐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됐다면 이게 다 희석이 돼서 다 이렇게 되는 그게 좋은 거는 사실은 아니죠. 그쵸? 왜냐면 이만큼 실수를 해서라도 좀 부족한 부분이 되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이제 올해 고3들이 이제 이슈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1에 이제 표시를 해놓은 거는요, 얘네가 그 황금돼지띠라 그래가지고 인원이 엄청 많을 때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가장 입시에 최전선에서 박터지게 싸운다. 그래서 오히려 중3 친구들은 긴장하고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입시 전문가들이 또 이야기를 하고요. 또 우리가 이제 주목해봐야 되는 학년이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친구들이 또 인원이 조금 더 많아요. 왜 많으냐면 얘네가 또 그 흥용띠. 그래갖고 초등학교 5학년 애들이 저는 이제 저희 학원의 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을 보면은 6학년 아이들은 좀 순한데 5학년 애들은 좀 자기 그 색깔이 있어요. 그리고 어머님들도 열정이 막 뿜뿜이야. 엄청. 그래서 이게 약간 박 터지는 요 기스가 또 있고 또 초등학교 5학년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뭐냐면 2022 교육과정이 시작되는 학년이에요. 그래서 여기부터 교육과정이 완전 바뀌어요. 이따가 설명을 한 번 더 해드릴 텐데 그래서 보통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랑 중3까지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중2부터 2022 교육과정이 시작이 되면서 중2가 이제 좀 이슈가 되고 그 다음에 초5에 한 번 더 바뀝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인원이 변경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길은 우리에게 설렘도 주지만 두려운 마음도 줘요. 그래서 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 정확한 지도와 같은 정보와 그리고 함께 걸어줄 동행이 필요하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어머님들이랑 그런 정확한 정보를 드리고 같이 어떻게 이 지도를 읽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게 대학의 순위예요. 서영고, 서성한, 중경외시, 건동원, 국승세단, 광명상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줄줄줄 랩처럼 부를 수 있는 거는 네, 국승세단, 광명상가 여기까지가 서울권에 있는 대학 순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물론 여기서 성대랑 서경단대가 살짝 바뀌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보통 건동호, 건대가 엄청 올라가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보통은 우리가 이제 원하는 학교를 여기까지 보통 서울 시립대까지가 10개교 학교, 서울권에 있는 상위권 학교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거의 이제 20개교 학교, 단국대 정도까지만 보거든요. 국승세단까지가 보통은 우리가 원하는 워너비 학교다. 근데 저희 학원에서 이제 3월이 되면은 우리 아이들한테 나소개학이라 그래가지고 설문조사를 해요. 그러면 뭐 이름도 얘기하고, 주소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어느 대학을 가고 싶은지, 뭘 전공하고 싶은지, 그리고 우리 학원의 장점은 뭔지, 단점은 뭔지, 그리고 어떻게 공부를 할 건지, 뭐 이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조사로. 그러면 제가 초등부 애들을 조사하잖아요. 그럼 애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세요?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 하버드 의대. 이렇게 써있어요. 그리고 조금 낮춘 애들이 서울대 의대. 그리고 또 나는 조금 수학이 약한 것 같아. 공부 조금 약해. 연대 의대. 이 정도 써요, 어머니.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면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가주면 저는 전국적으로 가장 유명한 학원이 되겠다. 그냥 뭐 줄 서서 오는 학원이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똑같은 동시에 중학생들한테 그걸 조사하잖아요. 그럼 얘네는 조금 양심이 있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조금 낮춰서 한양대 이제 조금 다른 거 나와요. 컴퓨터 공학과 뭐 이런 거 그리고 나오고 그리고 자기가 조금 공부를 조금 열심히 한다 그러면은 서영고가 나오고 조금 덜 한다 하면은 서성한 안에서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절대요. 그리고 고1 애들을 조사하잖아요. 그럼 고1 애들이 와가지고 이제 고1을 상담을 한단 말이에요. 아이디랑 개별로 1대1로 그러면 어디 가고 싶어 이러면 경희대 정도? 이렇게 얘기해요. 고1은. 그래서 요 정도 경희대 정도 시립대 얘기도 안 해요. 중경까지 가고 사실은 요즘 아이들이 가장 원하는 학교 중에 하나가 보통 서영고는 당연히 좋아하고요. 성대, 경희대, 건대 이런 학교들을 좋아해요. 등급성으로 얘기한다면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2학년이 되잖아. 그럼 애들이 좀 정신 차렸어. 그래서 이제 건대 얘기하고 3학년이 되면은 보통은 이 정도 내려옵니다. 네, 3학년이 되면 원장님 저는 승실대 정도 만족할 것 같아요. 하는 애들이 5등급이에요. 5등급이면 사실 인서울이 아니라 4년대 대학이 좀 어렵거든요. 보통 그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이 학교들이 다 이제 워너비다. 그런 학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럼 실제적으로 이 대학을 가려면 어떤 수치들이 필요하냐. 입시는 수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보통은 고등학교 1학년 학교에 아이들이 보통 200명에서 300명 정도의 사이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저희 동네는 신도시라서 한 학교의 인원이 300명에서 400명 사이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 동네 같은 경우에는 한 200명에서 300명, 그리고 좀 적은 학교는 180명, 요 정도의 한 학년이거든요. 그럼 200명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머니. 자, 1등급은요, 200명 기준으로 8명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교에 우리 그 6학년, 5학년, 4학년, 중학교 1학년에 반 아이들을 생각해보고, 그리고 전체 아이들의 한 학년의 인원을 생각해볼게요. 그럼 거기에서 몇 등 안에 들어야 된다고? 전교에서 한 8등 안에 들어야 된다. 좀 인원이 많으면 10등 안에 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누적으로 2등급까지가 11%인데 이 11%라고 본다고 한다면 보통은 30명 안에는 들면 된다. 전교 30등 안에를 들면 되는 거예요, 어머니. 자, 그럼 우리 고등학교 시절을 생각해볼게요. 우리 고등학교 시절에 전교 30등이 어떠세요? 굉장히 어렵죠. 그쵸?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쯤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근데 이쯤은 해야 아까 얘기한 대학들을 갑니다. 아까 보여준 대학들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전교에서 30등 안에는 들어야 국승세 단에 끊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은요, 원장님? 그 다음은, 자, 3등급인데 누적 23%라고 해요. 그래서 중학교 때 100점을 맞거나, 중학교 때는 이제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90점이 넘으면 A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그러면 A 이렇게 맞는 친구들이 보통은 인원 자체로 볼 때 누적으로 23%에서 40% 안에 드는 애들인데, 이 아이들은 수도권 정도는 간다. 아니면 지거구. 그 다음에 4등급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경기도나 아니면 지방의 학과 중심으로 떨어지냐라고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조상의 은덕으로 대학을 간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는 어머니 사실은 다른 원장님들이나 다른 설명회 하시는 분들 자료를 좀 드려요. 근데 제가 자료를 안 드리고 이렇게 필기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자료를 드리면 어머니들 다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집에 가서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어. 근데 뭐라도 한번 쓰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사진 찍으셔도 돼요. 사진도 찍고 막 쓰시잖아요. 그러면 뭐라도 한번 지나가면서 쓱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네, 요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실제적으로 어떻게 되냐. 대학에서는 찍으실 거죠. 네, 찍으세요. 이런 거 찍어서 그리고 보여줘. 가서. 얘들아. 이렇대 대학 가는 게 이게 쉽지 않대.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 열심히 해야 된대. 오늘 엄마가 이거 듣고 왔어. 뭐 이런 얘기들을 아이들한테 하시면 훨씬 효과적이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대학들을 어머니 우리가 고민해 볼게요. 자, 서울대를 볼게요. 서울대는요 국립대학이라고 우리는 부르죠. 그런데 나머지 대학 연대, 고대, 뭐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대, 중앙대, 경희대 이 모든 학교들은 우리는 뭐라고 부르나요? 사립 학교라고 부르죠. 사립대학이라고 불러요. 자, 저는 사교육 선생님이에요. 그럼 사자가 붙은 걸 생각해 볼게요. 공교육이나 국자가 붙은 거랑 사자가 부른 게 다른 게 뭐냐면 공교육이나 국립대학은 나라에서 원하는 인재들을 만들어가지고 그 아이들을 키우는 기관이에요. 근데 사자를 붙은 거는 뭐냐면 본인들이 원하는 목표와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아이들의 상을 가지고 그 인재를 내보내서 본인들을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인지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아이들을 키우는 거예요. 자, 어머님들은 이제부터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앞으로의 우리가 경험하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는 아이들을 절대로 성장을 시켜서 키우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속상해요. 우리 아이가 50점짜리인데 그 친구를 70점, 80점, 90점, 100점을 만들어서 서울대, 연대, 고대 이렇게 보내는 기관이라고 고등학교를 오해하시면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져요. 왜냐면 아니 어떻게 학교에서 이것도 안 해?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우리 때는 우리 다 비슷한 나이대거든요, 어머니. 우리 때는 학교에서 미친 듯이 공부를 시켰어요. 저는 지금 태어나면 정대도 못 갔을 것 같아요. 그래갖고 막 학교에서 야자시키고 선생님 불러갖고 빠따 때리고 막 공부해 안 해 하면서 싸우고 불러서 상담하고 그건 우리 때. 그러면 이제는 학교는 어떤 기관이냐면 평가 기관인 거예요. 특히나 대학교는요, 이런 아이들을 원합니다. 자, 서울대에서 원하는 아이들은 어떠냐면 깊이 있고 논리적이고 통합적인 사고를 하는 아이들. 언어 사용 능력들을 하는 아이들, 창의성, 사고 유연성을 가진 아이들을 원합니다.
그럼 반대로 그것들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이 아이들을 뽑을까요? 안 뽑을까요? 안 뽑아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얼마나 우리 학교를 빛내줄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습니다, 어머니. 서울대가 100점짜리 아이가 가는 학교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우리 아이가 100점짜리이길 원하는 게 아니라 60점짜리지만 빵꾸가 하나 살짝 나가지고 100점짜리 애들이랑 같이 공부하기 원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들이 우리 때는 가능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가능이 안 한 건 아닌데 아이들이 거기서 적응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학교들이 지금 모든 수업을 영어로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영어는 디폴트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진 값이야. 그리고 제가 진짜 놀란 게 뭐냐면 저는 이대에서 공부를 막 엄청 오래 했어요. 그러다가 고려대로 갔어요. 저는 8살부터 36살까지 내내 공부만 했습니다. 내내. 물론 뭐 강의도 하고 선생님도 하고 뭐 수업으로 했지만 그게 메인 잡은 아니었고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고려대 가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모든 프레젠테이션과 모든 내용들을 다 영어로 해요. 모든 교재도 다 영어예요. 그러면 저는 뭐예요? 수학 전공이잖아요? 제가 영어를 잘하겠어요? 못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다행히 제가 이대에서 교환학생으로 뉴욕에 1년 뉴욕대에 갔다 왔어요. 다행히. 그래가지고 조금 난 건데 사실은 그게 그냥 기본이에요. 영어는요 그냥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융합형 인재로 수학을 얹고요. 과학을 얹고요. 국어를 얹고요. 사회를 얹고 국제적인 통상학을 얹고요. 이렇게 얹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리고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 볼게요. 자, 그럼 우리는 이 최상위 아이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최상위 아이들은 우리나라의 의대는 38개며 치대는 11개가 있습니다. 의치 한학수 이렇게 붙여요. 의치 한학수 이런 용어들이 어머니 고급 언어들이에요. 왜냐하면 입시에서 언어가 좀 중요하거든요. 오늘 제가 쓴 언어를 잘 들으시고 애들한테 그런 거 써주시고 어디 학원 가거나 다른 데 가서 상담하실 때 그런 언어들을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 아, 이 어머니 좀 입시를 아시는구나, 공부를 좀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냄새를 풀풀 풍길 수 있으니까 의지 한약술 아이들을 최종적으로 봤을 때 어머니 우리나라에 한 6,000명 정도 뽑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학교들을 다 포함할 때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면 한 10,000명 정도, 15,000명 정도가 우리가 원하는 좋은 학교들을 간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의대, 서울대가 사실 엄청 크게 비중이 있지는 않았어요. 비등비등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이런 느낌이에요. 의대 그리고 서울대, 연대, 고대 이런 느낌이에요 요즘은. 그래서 아시다시피 의대 뭐 초등부터 준비하는 의대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저희도 의대 입시 되게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시대적인 상황에서 전문직이 필요하기도 했고 그리고 요즘에 워낙 아시다시피 그 이과 계열이 훨씬 더 추구하는 바가 더 큰 지금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럼 우리는 최상위가 어떻게 될 수 있냐. 이 시대도가 변하고 어머니 때, 저 때, 뒤에 90년대생, 그 다음에 2000년대생, 2010년생, 2020년생 이런 아이들이 계속 변하지만 그치만 대학은 어떤 아이들을 뽑는다고요? 똑똑한 아이를 뽑아서 똑똑하게 배출해내는 게 대학의 목표라고요. 그러면 그 아이가 고입이 변하든 교육과정이 변하든 수능이 변하든 결국엔 뭐가 필요하냐면 학업 역량을 키우는 것이 필요한데 그러면 그 학업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오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자기 주도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요즘 가장 큰 이슈가 자기 주도성이에요. 왜냐면 2022 교육과정이나 어머니 아시다시피 요즘에 고등이 이제 바뀌었죠. 고교 학점제로.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자기 능력으로 해가지고 아이가 어떻게 하면 내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냐 그런 것들을 고민해보고 걱정해보고 공부해보고 준비해본 애들만이 학업 역량을 키울 수 있고 그거를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이제 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리는 최상위권을 가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 최상위권은 과학고든 외국국제고든 자사고든 이 세 가지가 다 밸런스가 있는데 외국국제고가 한참 죽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지금 중학교 2학년 친구들의 아래인 친구부터는 외국국제고가 다시 등극합니다. 왜냐하면 외국국제고가 합쳐서서 다 국제고가 될 거예요. 앞으로 이게 지금 발표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국제고는 원래 우리나라에 총 8개의 학교가 있고요. 외국
외고는 좀 더 많아요. 근데 외고들은 대부분 사립이에요. 근데 국제고는 사실 청신국제고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공립입니다. 그런데 나라에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 우리가 워낙 이과, 수학, 과학, 뭐 과학고, 영재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문과 쪽에 어문 계열의 인재들이 좀 죽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걔네를 합쳐가지고 국제고의 스타일대로 아이들을 교육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저희가 이제 수학 원장이라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요즘 입시 판도가 이래요. 문과, 이과 이렇게 나누면 문과 50이고 이과 50이다. 그럼 무조건 이과예요. 그리고 문과 40이고 문과 60이고 이과 40이다. 그래도 이과예요. 그리고 문과 30이고, 문과 70이고 이과 30이어도 그래도 이과예요. 그런데 문과 80이고 이과 20이면 이제 문과를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과에서 경영, 경제 아니면 뭐 통계학과도 사실은 문과거든요. 물론 학교마다 다르지만 그런 쪽으로 원하는 상경 계열로 원하는 친구들은 사실은 이과를 가야 되는 게 맞아요. 이걸 보고 요즘 고급 언어로 문과 침공이라고 불러요. 이과에서 문과를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돌리는, 실제적으로 의대 가려고 하는 뭐 지방대 의대 정도 가려고 하는 친구들은 서울대 이제 뭐 경영이라든지 특히나 고대 경영 같은 경우는 인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네, 고대 경영의 70% 이상이 이과 출신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경영을 보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다 숫자고 통계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수리 능력들이 뛰어난 아이들이 훨씬 더 유리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를 생각해 보실 때 어문 계통에 탁월하다. 그런데 사실은 외고도 영어과는 이제 없어졌어요. 왜냐면 영어는 원래 잘해야 되는 거야, 이제는. 그러니까 스페인어, 중국어, 뭐 일본어 이제 이런 이제 그러니까 보통은 세컨 랭귀지가 아니라 서드 랭귀지 정도를 할 수 있어야 외고를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애가 잘 봤을 때 얘는 국어나 어문 계통에 좀 약간 재능이 있다. 그러면 초등학교 좀 저학년이거나 4, 5학년 되면 중국어나 일본어나 아니면 또 다른 뭐 스페인어나 이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 공부를 시켜서 외고나 국제고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향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대 3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수학이나 과학적인 스킬들이나 기술들을 좀 더 높여주셔가지고 이과 계통으로 갈 수 있도록. 근데 이과에서 문과를 가는 거는 이제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요즘 시대적 상황으로. 근데 문과에서 이과를 가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실제적으로 서강대가요, 어떻게 하냐면 저희 학원에 서강대 컴퓨터공학과를 간 친구가 있는데 서강대는 무조건 복수 전공을 하게 돼 있어요. 문과, 이과. 그래갖고 컴퓨터공학과를 갔더니 얘는 복수 전공으로 경영을 해요. 그런데 복수전공 경영을 해도 문제가 없어요. 왜? 그냥 공부하던 거 공부하니까 조금 더 공부를 열심히 하면 돼. 근데 저희 학원에 또 어떤 친구가 있냐면 서강대에 경제학과를 간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경제학과를 갔더니 얘를 무조건 이과 전공을 하래. 그러면 이과 전공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이과에 재능이 없어. 왜냐면 미적분이랑 그 다음에 뭐 기하랑 이런 걸 하나도 수학을 배운 적이 없어. 그래서 보통은 문과애들이 어떻게 보면 휴학을 해요. 1년 휴학을 하고 1년 동안 그 대학교 2학년 졸업하고 학원을 다녀. 그리고 수학학원 같은 데 다녀. 그래서 미적분 고등을 다 배워요. 그리고 나서 다시 들어와서 복수 전공을 해요. 근데 우리는 어머니 성균관대를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면 거기서 가면 삼성을 당연히 취직하고 너무 좋다. 그런데 성균관대는 삼성이 좋아하는 학교지만 서강대는 모든 학교가 다 좋아하는 학교예요. 생각보다 서강대가 되게 학풍이나 취업률이 굉장히 높은 학교거든요. 대학가 그 기업들이 좋아하는 대학이에요. 그래서 취업이 되게 잘 돼요. CJ, 뭐 SK, 뭐 우리나라 웬만한 회사들 다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얘네를 이 융합형 인재로 만들어 놓은 거야. 문과든 이과든. 그럼 안 그럼 졸업이 안 돼. 1년씩 자꾸 유예해서 졸업을 시켜. 그러면 어떻게 돼요? 대학 입장에서는 얘는 언어도 잘하고 능력도 수리 능력도 뛰어나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요즘에 또 특히 그런 게 뭐냐면 로스쿨을 갈 때 예전에는 법학과 나와가지고 뭐 로스쿨 아니면 문과 계통 나고 뭐 영어 영문학과 이런 거 돼서 로스쿨 아니면 뭐 경영학과 뭐 이렇게 해서 로스쿨 이랬어요. 근데 요즘의 추세는 뭐냐면 기계공학과, 컴퓨터공학과 막 뭐 그런 데 있잖아요. 전기전자 이런 친구들이 로스쿨을 가는 게 훨씬 더 선호해요. 왜냐하면 요즘에 법적인 문제에서 이렇게 만약에 뭐 소송 같은 게 걸리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은 전문적인 지식이 요하는 기업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맞춰가지고 전문성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공부를 하실 때 이 과목들을 공부할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어머니가 뭐 공부에 관심도 있고 공부도 열심히 하셨고 재능도 있으셔. 그래가지고 애를 가르칠 거야. 저는 안 가르칠 거예요. 저는 안 가르칠 건데 애를 가르칠 거야. 그런데 하버드에 서울대 나온 엄마라도 자기 자신을 못 가르쳐요. 솔직히. 그런데 언제까지 가르쳐줘야 되냐면 사실은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아니면 고학년 때도 가능하다면 괜찮아요.
어떤 순간이 될 때까지 아니면 트러블이 나기 전까지. 오늘 너무 공감하시죠? 네, 오늘 애한테 얘기했어요. 이거 103에 이거 이렇게 풀어봐. 되게 어려워, 그거. 막 풀어봐. 문 해결 이런 거 해봐. 센 이런 거 해봐. 어머니 센시 좀 어렵거든요. 센 이런 거 풀어봐.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근데 애가 되게 잘 따라. 이렇게 풀어보고 엄마랑 같이 채점도 하고 모르는 것도 물어보고 막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가요. 그럼 계속 가르치셔도 돼요. 근데 딱 이런 반응이 와. 넌 이것도 몰라? 이렇게 되는 순간부터는 무조건, 그러니까 사교육을 시키라는 게 아니라 남한테 맡겨야 돼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엄마가 선생님이 되는 순간부터 선생님이랑 엄마가 원래는 동일한 인물이어야 돼요. 어렸을 때까지는. 그런데 아이한테 엄마가 감정 언어가 딱 나가는 순간부터는 그만둬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아이랑 트러블이 생기기 시작하면 엄마라는 존재가 선생님이라는 존재로 바꾸면서 얘가 절대 엄마한테 다른 얘기 안 할 거예요. 인생 얘기 절대 안 해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까지 오랫동안 키워보고 딸어머님들도 계실 거고 아들어머님들도 계실 텐데, 네, 그런데 그 아이들을 키워보는 어머님들을 보면서 아이랑 라포 형성이 안 되고 아이랑 오랜 시간 같이 못 가는 경우는 걔가 공부를 잘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상위권 친구들을 보면은 어머니가 고3 때 오시잖아요. 울어. 왜 우시는지 알아요? 우리 애가 공부 너무 열심히 해서 불쌍해서 울어요. 그렇게 되면 얘는 공부 잘하는. 그러니까 어머니가 딱 오셔가지고 저한테 딱 표정으로 얼굴 딱 한번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얘가 몇 등급 정도 하겠다. 그게 눈에 보여요. 제가 맨날 상담하니까. 근데 어머니가 막 말씀을 하셔. 딱 봐도 4등급인데 우리 애가 2등급이래. 그러면 속으로 2등급 하나 나왔나? 전체 등급은 아닐 텐데.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은 제일 잘 본 게 2등급이야. 그러니까 엄마는 어쩔 수 없이 팔을 안으로 굽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잘하는 것만 보고요. 선생님은 어쩔 수 없이 객관화 시킬 수밖에 없죠. 그리고 선생님은 내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아이한테 참아주고 견뎌주고 이게 일이잖아.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런데 엄마는 화부터 나. 근데 사실은 내 자식이잖아요. 근데 화부터 나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여기서 이제 약간 3.5로 빠졌는데 하여튼 국어는 저학년 때부터는 독서를 시키시고 만약에 독서가 안 된다. 뭐 도서관을 보내고 엄마가 같이 하시면 제일 좋지만 안 된다. 독서 학원이라도 보내세요. 진짜로. 그 막 이렇게 정리하고 써머리 하는 거. 그걸 언제 내면 저학년 때 보내야 돼. 고등학교, 중학교 때 돼서 그거를 독서를 고등학생이랑 중학생한테 너는 왜 책을 안 읽니? 뭐 이런 얘기하면 어머니 진짜 바보 같은 애. 입시를 아예 모르시는 거예요. 초등 고학년 때부터는 책을 읽으라는 얘기를 하는 게 얘 너무 바빠. 수학 숙제하고 영어 숙제하고 막 학원 다니고 바빠 죽겠어. 막 태권도 으쌰 하고 초등학교도 해야 되잖아요. 체력도 길러야 되고 하는데 책 읽어 막 이러면은 속으로 그럴 거. 지는 책도 읽도 아니고 맨날 핸드폰만 하면서 나보고 책 읽어.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지만 말은 안 하겠죠. 알겠어. 이렇게 말하겠죠, 언니. 그래서 국어는 그때 잡으시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나중에 돼서 국어가 초상위권으로 가면 늘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그런데 어휘력이라든지 문해력이라든지 그런 모든 것들의 국어는 저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 어느 정도 습관을 만들어 놔야 된다고 저는 봐요. 오히려. 그 다음에 수학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나오는 수학 점수가 고3 때 마지막에 수학 나오는 점수보다 높을 가능성이 고3이 제일 높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떨어지지. 그래서 수학은 사실은 뭐 미리 수학을 선행을 해놔라. 뭐 제 친구가 딸이 초등학교 1학년인데 중1과를 한다는 거예요. 물론 강남 살아요. 서초에. 그래서 중1과를 하는 거예요.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 엄마도 수학 교육과 나가지고 수학 선생님 그만두고 시집 잘 가가지고 어쨌든 그런데 그 중학교 1학년 간대요.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빨리 시켜 그랬더니 야 요즘 이것도 늦은 거야 막 이래요. 근데 실제로 어머니 제가 생각해보면 저 20년 전에 이대 다닐 때 제가 학부 다닐 때 잠원동 한신아파트에서 과외했거든요. 초등학교 4학년짜리 여자애들 쌍둥이 2명을 정석과외 했어요. 저 정석과외 선생님이었어요. 그리고 정석과외 선생님이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현행해갖고 심화하는 선생님이 또 따로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 20년 전에 걔네는 줄넘기 과외를 받았어. 그래서 제가 그때 되게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아니 무슨 줄넘기를 과외를 시켜.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다 줄넘기 하고 다니잖아. 그게 트렌드였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가 걔네들을 하면서 저는 시골 출신이라서 가면서도 그렇게 되게 속으로 그래서 무슨 초등학교 4학년 애들한테 무슨 고등학교를 가르치고 진짜 드세다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뭐 이렇게까지 시켜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가서 봤어. 그랬더니 얘네가 정석을 풀면서 그 이렇게 넓은 공책에서 글씨도 막 작게 못 쓰잖아. 아직 애기들이니까 4학년이니까 거기다 문제를 푸는데 너무 잘 풀고 재밌어 하는 거예요. 그때 제 생각이 완전 삥 나갔어요. 이게 단계에 맞춰서 이 아이가 즐거워할 수 있으면 모든 걸 다 가르칠 수 있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 그리고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막 숙제를 하고 막 해오는데 너무 잘해. 고등학생부터 잘해. 열심히 해. 그래서 그 쌍둥이 애들을 이제 했어. 그리고 나서 이제 제 수업이 끝났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이제 얘들아 뭐 해? 그랬더니 자기 노는 시간이래 이제. 그래서 뭐 하고 놀 건데? 그랬더니 놀이터 갈 거야? 이랬더니 씩 웃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책 읽을 건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어요. 아, 아이들이 노는 거를 책 읽는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교육을 만약에 시킨다면 이게 스트레스가 아니구나. 다시 말하면요, 어머니, 공부를 하는 게 힘들다. 엄마 생각이에요. 공부는 힘들긴 힘들죠. 그렇지만 우리 생각 안에 이게 있어. 아, 수학은 되게 어려운 거야. 아, 수학 선행은 진짜 힘든 거. 근데 시키긴 해야 되는데 우리 애는 못 따라가고, 이거에 대한 모든 생각은 엄마 안에 있는 생각이에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근데 4학년 걸 가르쳤어요. 수월해. 뭐 잘 풀어. 별로 뭐 힘들어하지. 그럼 5학년 거 가르치고 6학년 거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애를 4학년인데 4학년 거 못해. 그럼 3학년 거, 2학년 거, 1학년 거 가르쳐야지. 그러니까 가는 거고요. 안 따라가면 그 밑에부터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어머님들이 제일 간과하는 게 뭐냐면 그놈의 최상위는 왜 이렇게 시키시는지, 최상위를 하냐 안 하냐가 약간 동네의 룰인가 봐요. 제 느낌은. 그래가지고 최상위 어디까지 했어? 최상위 몇 학년 거 했어? 최상위 했어? 안 했어가 약간 엄마들끼리 자랑인가 봐. 근데 저는 이제 초등학교 3학년, 2학년 애들을 보면서 최상위를 먼저 가르치면 엄마도 죽고 애도 죽고 수학은 세상 제일 싫은 과목이 돼요. 왜 최상위부터 하세요? 그냥 쉬운 거, 동네에서 그 서점 갔는데 뭐 그냥 쉬운 것들 많잖아요. 그런 거 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디딤돌도 개념, 응용 그거 하지 마. 개념만 해도 되잖아. 기본 해도 되잖아. 기응이라 그러잖아요. 기본 플러스 응용을, 굳이 응용을 왜 붙여? 그냥 기본 해. 그리고 나가지고 하루에 다 3장씩 해가지고 쭉쭉쭉 나가. 다 동그라미. 잘했다. 우리 수학 잘하네. 그 다음에 응용 풀자. 이렇게 가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최상위 좀 해보자. 그렇게 가면 되는데 굳이 처음부터 최상위를 꺼내가지고 너 죽네 나 죽네 수학이 죽네 나쁘네 레벨 테스트가 안 나오네 나오네. 아니 레벨 테스트는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올라가면 되죠. 탄탄하게.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머님들이 특히나 나이가 어릴수록 포기가 안 돼.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도 그래요. 5학년, 6학년이 됐는데 자기 중학교 3학년 거 안 돼. 그럼 이게 뽕이 생겨. 자기 좀 뭐 했대. 근데 막상 테스트 오잖아요. 전 진짜 깜짝 놀란 게 중학교 1학년인데 고등학교 1학년까지 다 했대요. 테스트 보잖아요. 중1께 40점 나와요. 그럼 뭐하러 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시간과 시기에 이 아이에 맞춰서 공부를 시키면 크게 어려운 게 아닌데 거기에서 이제 뭐가 오냐면 불안함이 와요. 나 불안해. 왜? 걔 옆집에는. 그 옆집에는 왜 이렇게 맨날 공부 잘할까요? 우리 사촌 오빠는 왜 맨날 그렇게 공부를 잘할까요? 대학을 잘 갈까요? 맨날 옆에 있는 애들은 다 잘하고 내 새끼만 되게 못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어머니. 그 단계에 맞춰서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 오타 났네요. 저 이거 되게 싫어하는데. 오타 죄송해요. 영어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영어는 이제 잘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정말 열심히 꾸준히 시켜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되면 영어가 영유까지 내려왔잖아요. 사실은 더 많이 내려갈 거예요. 그리고 수학도 더 내려갈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거는 이제부터 우리 아이들이 겪는 수능은요. 어떻게 되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상대평가로 내신이 끝나요. 그리고 고2랑 고2 때는 절대평가로 선택 과목으로 이렇게 가서 얘네를 비교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럼 고1에 내신이 끝나니까 그 내신은 고1에 만들 수 있어요? 못 만들어요. 그러면 언제 만들어요? 중학교 때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럼 중학교 거 언제 만들어요? 초등학교 때 만들어야겠죠? 그럼 초등학교 거 언제 만들어요? 유치원 때 만들어야 돼요. 이게 약간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저희는 고등부 학원도 있는데 제가 이번에 그 핑코 영재교육이라고 6세부터 초등학교 3학년 애들의 그 과정을 런칭했어요. 왜 런칭했냐면 이게 시대적인 흐름이라서 그래요. 근데 그거 보고 괜찮아요. 우리 애는 건강하게 키우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돼요. 건강하게 고3까지 쭉 키우시면 돼. 근데 꼭 중학교 가고 1학년 때는 아슬아슬 하던 2학년 때 마음이 바뀌어. 왜 성적이 이러냐. 건강하고 행복하게 키우시면 되는데 40점 맞으면 내 새끼가 어떻게 40점을 맞을 수 있냐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머니 그때 교육 철학을 바꾸시면 엄마 힘들고 애도 힘들고 아빠도 힘들고 온 집안 난리 나고 파토 나요. 그러면 처음부터 건강하고 행복하게 키우던지 아니면 건강하고 행복한 거랑 공부는 같이 가기 어렵습니다. 캠핑을 다니면서 우리 가족의 화목함을 위해서 캠핑을 열심히 다니고 호텔도 가고 이번에 이제 해외여행이 역대급이라고 하죠. 해외도 가고 한 달씩 해외 살기를 하고 가서 튜브 타고 둥둥둥 놀다가 왔어. 그런데 얘 보고 너는 왜 중학교 거 선행을 못해? 이렇게 얘기하시면 어머니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엄마 탓이 엄마가 안 했잖아 방학 때. 그냥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원해.
그거는 유니콘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절대 그건 안 되고 어떻게 하냐면 매일 꾸준히 열심히 정말 지루한 듯이 살아야 공부는 잘합니다. 그러면 엄마가 늘 그렇게 살 수 없잖아. 우리는 맥주도 마셔야 되고 친구도 만나야 되고 브런치도 먹어야 되니까. 그럼 언제 해야 되냐면 애들이 학교 갔을 때 하세요. 아니면 애가 만약에 일을 하셔, 엄마가 일을 하셔, 힘들어. 그럼 어떻게 하시냐면 애들 재우고 밤에 나가세요. 밤에 나가서. 아니면은 보상 심리는 어디를 갔냐면 쇼핑을 해. 막 그래가지고 내 보상을 거기서 채워. 그래갖고 행복한 엄마로 보내. 그렇게 해서 보상을 채우시고, 그리고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가 되잖아요. 그러면 아빠랑 둘이 가세요. 왜? 뭐가 문제야? 애는 학원을 보내야지. 아니면 애 공부를 시켜. 근데 굳이 할머니 댁에 걔를 데리고 가. 근데 되게 웃긴 거는 레벨을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럼 높은 반 애들은요, 어머님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한 달 전부터 못 가요, 선생님 우리 애가요 언제요 어디 가니까요 보충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다 준비를 하고 세팅을 하고 가요. 그런데 맨 아랫반은요 그렇게 빠져, 맨날 빠져, 또 빠져, 아프고 또 아프고 할머니 아프고 할아버지 아프고 생신이고 막 맨날 빠져요. 그러니까 얘가 공부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래요, 어머니. 주말에 놀러를 갔어요. 우린 준비를 해가지고 갔어. 그러면은 토요일 일요일날 열심히 캠핑하고 놀다가 왔어요. 그러면 월요일이 되면 우리의 일상을 살 수 있어요. 우리는 어른이니까. 근데 애들은 어때면 캠핑 가자. 걔네는 수동적인 존재들이, 우리가 적적인 존재고 능동적인 존재니까 캠핑 가자 그러면은 엄마가 어떻게 하면 캠핑을 해가지고 갔어. 그러면 가가지고 또 걔네 거기 가서 뭐예요? 핸드폰 뿅뿅뿅뿅뿅뿅뿅 이것만 하고 있잖아. 아니면 뭐 돌아다니면서 뭐 물고기 잡고 놀겠죠? 그리고 나서 집에 왔어. 그러면 이제 얘는 숙제를 하는 버전으로 바꿀 수 있냐? 못 바꿔요. 애들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한 일주일은 날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 다음 주 캠핑 또 가. 그리고 또 다시 일주일 날려. 그게 반복이에요, 어머니.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만약에 어떤 거를 놀러를 가거나 어떤 거를 하면 계획적으로 하셔야 되고, 그리고 아이한테 미리 얘기를 해야 돼. 우리는 언제 뭐가 준비가 되어 있고, 우리는 가서 이런 거 할 거야. 브리핑을 해드려야 돼, 그분들에게. 그래서 브리핑을 해드리면서, 그러면 너네 숙제를 이런 거 준비하고, 월요일에 학원 갈 준비를 해와. 일요일 밤에 한 8시쯤 와가지고, 저녁에 밖에서 또 이제 힘드니까 외식하고 들어와. 그럼 몇 시에요? 10시에요. 그때부터 숙제하래. 이거 하고 싶어요. 자고 싶지. 걔도 피곤하거든. 원래 노는 게 제일 피곤해요, 어머니. 뽀로로가 제일 바쁘잖아요. 아시죠? 진짜 노는 게 피곤해. 그럼 걔는 거기서 월요일날 학교에 있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월요일 너무 피곤한 몸이 막 너무 힘들어. 걔도 월요병이 온단 말이야. 그런데 막 가방 싸야지. 너 숙제했어? 안 했어? 오늘 학원 갈 거 준비 하나도 안 했대. 그럼 너는 또 이렇게 할 거야. 막 이렇게 되고 또 싸움 나. 그게 우리 일상이에요. 그쵸? 남 얘기 같지 않죠? 너무 잘 알죠? 왠지 아세요? 제가 매일 애들이랑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머니 보세요. 우리는 계획을 세워요. 서울대로 보낼 거예요.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요, 우리의 진짜 실제는 이래요. 불구덩이에 빠지고 중2병이 오고요.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사귀고요. 갑자기 얘가 엄마 난 공부 다 싫어. 다 때려쳐! 이렇게 되고요. 고3 때 돼가지고 상전이 돼가지고 눈치 보고요. 그랬는데 어머 재수한대. 그래가지고 가는 거예요, 어머니. 재수를 하잖아요. 1년에 6천만 원 듭니다. 요즘 추세가. 네, 그냥 가는 게 효도예요. 그럼 가서 넌 절대, 오늘 가서 이렇게 있죠. 넌 절대 재수가 안 돼. 엄마는 절대 재수 안 시킬 거니까 공부 열심히 하고 똑바로 해. 재수가 하고 싶어서 하나요? 떨어져서 하는 거지. 네,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계획을 세우지만 우리는 이렇게 돼. 근데 여기에서 가장 큰 빌런은 엄마야. 자, 왠지 아세요? 애가 자전거를 타고 가요. 그러면 애랑 같이 자전거 타면서 으쌰 이렇게 가도 이 모든 어려운 험난함과 끝판왕을 지나가지고 끝내야 돼. 근데 그게 아니라 엄마랑 애랑 적이야. 막 저기 안에서도 자전거 타면서 싸워.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막 이러면서 막 왔다 갔다. 그러면 걔랑 엄마랑 감정 소모 때문에 이 모든 역경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머니는 아이 편이 되기 위해서 학습에 편이 안 되는 순간부터 학습에 손을 떼셔야 되고, 저는 그게 빠르면 초등학교 3학년, 늦으면 초등학교 5학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엄마에 관련된 공부 잔소리는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하셔도 돼요. 숙제했냐? 너 이렇게 갈 거냐? 선생님한테 전화 왔다. 너 이렇게 할 거냐? 하고, 물론 초사의 사춘기가 또, 우리 사춘기는 4학년 때도 오고 5학년 때도 오고 6학년 때도 오고 중1 때도 오고 중3 때도 오고 고3 때도 와요. 사춘기는 매번 사춘기래. 예. 뭔 놈의 사춘기 이렇게 오래 가는지 모르겠어. 맨날 사춘기래. 근데 하여튼 그렇게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중2가 되는 순간, 중2 2학기가 되는 순간부터 학습에 대한 잔소리는 다 빼야 돼요. 그때부터는 학습에 잔소리 한다고 CR도 안 먹힙니다.
그리고 엄마한테 절대 말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저희 학원에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그렇게 새벽 탈출을 해요. 모르시죠? 새탈이 뭔지? 학교를 새벽 4시에 가. 왜 그런지 아세요? 나가가지고 여자친구 만나고 놀다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탈출하는지 아세요? 띵 소리가 나게 탈출 안 해요. 그 배터리 있잖아요. 그거 빼놔. 뭐 이런 건 아유, 이런 거는 기본이지. 이거는 귀여운 수준이에요. 아유, 뭘 이렇게 빼놔. 그러면 소리가 안 나잖아. 이렇게 싹 나가. 그런데 집에 강아지가 망망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잡혀. 뭐 이런 것들. 네.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아이들, 중학교 아이들이랑 키워보면서 아이들이랑 같이 있잖아요. 별일이 다 있어요. 근데 그 별일이 다 있을 때 놀래지 않고 엄마가 같이 이 모든 험난한 거를 겪어가려면 그 아이가 적어도 엄마한테는 솔직해야 되거든요. 거짓말 안 하고. 그러면 이제 가가지고 이래. 너 왜 나한테 거짓말했어? 너 엄마 네가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네가 얼마나 돈이 들었는데 너 이런 식으로 나한테 할 수 있어? 엄마 진짜 속상해 죽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해. 씨알도 안 먹혀요. 그런가 보다. 뭐 누가 이렇게 해달래? 이렇게 말해요. 진짜. 이렇게 얘기해요. 뭐 누가 뭐 원한대? 그리고 엄마가 막 힘들게 막 아빠가 돈 벌어갖고 학원 보내주고 막 해가지고 학원비가 또 좀 비싸. 뭐 국영수가 다 보내. 그럼 막 한 달에 막 100만 원 넘게 들고 막 200만 원 가까이 드는데 막 걔한테 올인해서 다 퍼부어. 그리고 너 근데 이렇게 학원 다닐 거야. 이렇게 한마디 했다? 그럼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다른 애들 다 똑같이 다녀. 엄마가 왜 나한테만 그래? 이렇게 얘기해요. 어머, 안 겪어보셨죠? 네, 그게 겪어지고 싶지 않으면 평생 그러면 아이한테 자꾸 라포 형성을 쌓아서 지금이 제일 적기거든요. 언니 지금 말 잘 들을 때잖아. 내가 갑이고 걔가 을일 때 걔한테 잘 보여놓으세요. 그래야 나중에 걔가 갑일 때 나를 을로 불쌍히 여겨줘. 진짜예요, 어머니. 그래서 아이들한테 가장 잘 먹히는 교육 방법은 저는 특히 중학교랑 고등학교 때 엄마한테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거든요. 엄마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려면 엄마가 이렇게 드는 느낌이 아니라 우리 엄마한테 너무 미안하다. 엄마한테 되게 잘해야지. 엄마가 이렇게 하니까 내가 엄마 이렇게 고생해서 나를 이렇게 키우는데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로직을 따셔야 돼. 지금부터. 그래서 엄마가 막 다 해주지 말고 다 하지 말고 엄마도 힘들다라는 거를 엄마도 힘들어 이렇게 하면은 너 이렇게 못해 이렇게가 아니라 힘든 티를 자꾸 내는 거야. 슬쩍슬쩍 엄마도 힘들다. 코피 한번 탁 쏟고 아니 막 뒤에서 몰래 눈물이라도 이렇게 눈물 안 나지만 이렇게 막 속상하다 막 이렇게 하고 그리고 언어를 얘기할 때 네가는 진짜 안 좋고 엄마는 이렇게 생각해. 엄마는 이렇게 속상해. 엄마는 네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속을 했지만 안 돼서 그래. 이런 식으로 얘기하셔야 되고 감정 언어를 절대 내뱉지 마시고 물론 나와요 어머니. 이건 어쩔 수 없어. 우리가 인간이니까. 그치만 그 부분에서 교육에서 가장 제가 진짜 교육학을 엄청 오랫동안 공부하면서 든 생각이 뭐냐면 교육의 가장 중요한 거는 일관성이거든요. 일관성이 제일 어렵습니다. 제일 어려워요. 근데 그 일관성이 선생님이 돼. 왜냐면 하루에 만나봤자 2시간 만나거든요. 근데 엄마는 안 돼요. 왜? 맨날 만나니까 너무 안 돼요. 그런데 그때 10을 세세요. 하나, 둘, 셋. 뭐 미칠 것 같아. 화가 나가지고. 5, 6 그렇게 참고 그 다음날 뭔가 화가 날 것 같으면 알았어. 이따가 얘기해. 이렇게. 근데 어머니가 막 다다다다다 얘기하는 것보다 이따가 얘기해. 이게 더 무서워요. 아시죠? 이게 더 무서워요. 갑자기 목이 메네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험난한 물론 대입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아이를 키워내는 것에 이 험난한 시기에 함께 같이 으쌰으쌰 2인 삼각 경기처럼 아빠랑 같이 가려면 가정의 화목함과 싸우는 것도 밖에서 싸우세요. 집안에서 싸우지 마시고 밖에서 놀이터 가서 싸우세요. 자기야 정말 얘기 좀 해. 나와. 그래서 하고 집에 가서 알겠어. 이렇게 가야 돼요 어머니. 왜냐면 애들이 엄마 아빠가 싸우는 걸 불안함을 많이 느끼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 그렇게 하시면 뭐가 되냐? 최상위권이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해 드린 대로 하면. 그래서 이 최상위권 아이들은 정량적으로 성적만 우수한 애가 아니라 다방면으로 우수한 학생들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이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그리고 다양한 배경 지식과 더불어서 관심과 열정과 인성을 가진 아이들로 키울 수 있어. 유니콘 같은 존재예요. 네. 그렇지만 이것들을 할 수 있는 방법은 큰 틀에서는 공부도 열심히 시키고 어머니가 케어도 잘하시고 뭐 이것도 필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나랑 얘랑 같은 편이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엄마가 스펙이다.
엄마의 관심과 정보와 헌신과 그것이 아이의 스펙이 돼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이 것들이 왜 스펙이 된다고 생각하냐면 요즘에 너무 입시 상황이 바뀌고 있고요. 아이를 키우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또 막 오은영 박사님 나오는 금쪽이 같은 거 보면은 세상에 저런 아이들만 있는 것 같잖아요. 우리 애랑 또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 내가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막 이런 걱정도 되시고 막 내가 진짜 애가 하나밖에 없고 그리고 엄마도 처음이야 사실은. 근데 그런 부분에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정보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바꿔가면서 플렉시블하게 키우는 거랑 아니면 그냥 알아서 해. 네가 알아서 해. 엄마가 선생님이 알아서 하세요. 학교에서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아이랑 키움의 정도가 저는 완전 다르다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고 그래서 대학을 잘 가는 데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입시에 대해서 빠르게 아는 학생이랑 입시에 대해서 많이 아는 엄마가 많이 알아서 이 아이를 잘 알려주면 이 아이는 빠르게 인지하겠죠. 그쵸? 오늘도 우리 아이한테 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서울대 가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보다 엄마가 이런 거 제가 이제 이따가 조사하는 것도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래. 그럼 같이 자꾸 해봐. 그리고 애들한테 그걸 자꾸 노출시켜 주세요. 그러면 훨씬 더 아이들이 빠르게 알고 인지를 잘합니다.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을 제가 엄청 많이 봐요. 저는 이대 영재교육원에도 있었고요. 그리고 공부 잘하는 애들 진짜 발에 치이도록 많이 봤거든요.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이 정말 머리가 똑똑하고 능력이 대단하고 걔네들은 굉장히 잘할 것 같지만 그런 친구들은 제가 보는 우리 어머님들이 보는 세상에 없어요. 걔네는 이미 유학 가 있고 이미 영재고 가 있고 이미 이 동네 안에 없어. 그러면 상위 5%는 없어요. 하위 5%는요 어머니 학교를 안 다녀요. 치료받아도 다니지.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없어요. 그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모든 아이들은 상위 5% 다음에 하위 95% 사이에 90% 아이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들의 차이를 봤더니요. 머리가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요. 딱 하나예요. 성숙도. 성숙도. 자기 거를 책임감 있게 하고 그것들을 해내는 능력들을 가진 아이들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 위에랑 이 밑에가 차이가 안 나지만 인생은 완전 달라지잖아요. 그 차이가 성숙도인데 그 성숙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선 어머니가 그 아이를 성숙하게 대해 주시는 게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보여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해요. 자, 입시는요. 성실함과 아이의 성실함, 엄마의 노력과 전문가의 전략이 필요해요. 이 전문가의 전략도 사실은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는 중학교가 물론 뭐 영재고나 이렇게 갈 때는 중요하긴 하겠지만 이거는 사실은 입시 상황에서 고민해 봐야도 되는 아직은 준비하지 않아도 될 때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실하다는 게 이건 거예요. 제때 자고 제때 먹고 제때 학교 가고 제때 공부하고 제때 시간을 지켜서 사는 것. 그것들이 성실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부는요 어머니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공부는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설거지를 해요. 설거지를 기똥차게 잘한다고 해가지고 능력이 대단한가요? 설거지를 하고 안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공부도 마찬가지 우선 해봐야 돼. 근데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공부를 어떻게 하면 잘하냐. 공부도 공부법이나 공부하는 걸 배워가고 그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줘야 돼요. 공부는 어떤 거랑 똑같으냐면요. 수영 배우는 거랑 똑같습니다. 자, 아이한테 물놀이 갖고 수영장에다 데려다 놔요. 그러면은 걔를 수영장에 데려놔서 수영해봐. 그럼 걔가 수영을 어떻게 해요? 수영을 할 때요, 뭐부터 해요? 숨쉬기부터 배우고, 발차기 배워가지고, 막 이렇게 뭐 자유형 배우고, 막 배영 배우고, 막 이렇게 배워야 되잖아요. 공부도 배워야 돼. 그걸 어떻게 배우냐? 어머니가 옆에서 알려주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는 생각해보세요. 중학교 때 기술과정 공부하면서 이거 암기 해봤죠? 영어 단어 외워봤죠? 그 다음에 수학 문제도 풀어봤어요. 그걸 잘하고 못하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해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옆에서 어렸을 때는 알려주셔야 되고, 그 뒤부터는 공부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이 아이가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나 상황들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방에 가서 공부해. 그게 무슨 공부예요? 방에 가서 처음에는 앉아있죠. 그러면 문제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노트에다가 뭐 할 건지 계획을 세워봐. 그럼 옆에서 엄마가 알려줘야 돼. 자, 수학은 몇 쪽부터 몇 쪽까지, 영어는 몇 쪽부터 몇 쪽까지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정해줘. 그럼 그 아이가 그걸 해. 그러면 옆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관찰해주고 끝난 다음에 이거 하나씩 지워가면서 이런 재미를 느끼는 거야. 너무 잘했다. 칭찬을 주고. 그 다음에 애가 어떻게 처음에 공부를 시작하면 어떻게 엉덩이가 들썩들썩 하잖아요. 냉장고 여러 번 왔다 갔다 하고 물 마시고
마시고 쉬누고 막 장난 아니에요. 그거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남의 집 애들은 3시간씩 앉아있는데 왜 우리는 3분도 못 앉아있냐? 안 연습해서 그런 거야. 연습이 안 해요. 발차기도 안 했는데 무슨 공부를 해요? 공부는 엉덩이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손은 기억합니다. 그럼 이제 앉았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공부해요? 아니에요. 낙서해요. 그림 그리고 종이 접고 막 해요. 그리고 나가지고 이게 좀 시간이 지나요. 그 다음에 뭐예요? 앉아가지고 이제 머리로 들어오죠. 이렇게 해갖고 외워. 근데 잘 못해. 처음에는 그게 연습이 필요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가슴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적어도 6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한 학원을 선택하고 한 공부를 시작하고 뭔가를 했을 때는 무조건 6개월은 지켜보셔야 돼요. 적어도. 그래야지 이런 어머님들이 있으시잖아요. 뭐 여기에 뭐 황소가 떴대. 뭐가 어디 유명한 학원이 떴대. 그러면 한 달에 바꿔. 그리고 또 바꿔. 걔네 적응하다 끝나는 거예요. 엉덩이에 한번 앉았다 그냥 끝나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세상에 별 공부 방법 없고 세상에 별 학원 없고 별 과외 없고 뭔가 대단한 거 없어요. 우리 애랑 잘 맞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나가지고 그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아이의 얘기를 들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결정하실 때는 엄마 나 피아노 하고 싶어. 알겠어.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라 하고 싶어? 한번 물어보고 진짜 하고 싶어? 물어보고 엄마는 무조건 한번 보내면 1년은 보내야 돼. 1년 견딜 수 있어? 3번 물어보고 보냈어. 근데 얘가 한 달 하다가 힘들대. 원래 그래요. 인생이 피아노 배우면 선생님이 맨날 뭐라 하고 하니까 처음에야 재밌지. 근데 그 연습하려면 얼마나 재미없어. 모든 인생이 그렇거든요. 그러면 배우면 재미없대. 그러면 힘들대. 그러면 엄마 나 학원 가기 싫어. 끊어줘. 배 아프대. 가기 싫대. 그럼 다 끊어. 그렇게 하면 안 돼. 엄마랑 약속했잖아. 1년 하기로 6개월 하기로. 그리고 그걸 지나잖아요. 그럼 또 성장해요. 그러니까 어머니 기다려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막 얘가 조금만 싫다 그러고 힘들다 그러고 막 울고불고 해. 울고불고 해야지. 배우는데 뭘 배우는 게 울고불고 안 하고 어떻게 배우나요? 근데 막 금방 확 그만둬. 확 받고 그렇게 해갖고 적응을 하는 시기는 사실은 오래 걸려요. 그리고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학원 유목민으로 만들면 그 아이는 공부 못해요. 계속 왔다 갔다 별거 없거든. 근데 막 좋대 막 그럼 다 들어보고 좋대. 근데 6개월 했고 1년 했는데 성장의 속도가 많이 안 보이고 이 친구도 너무 힘들대. 그러면 이제 다시 물어보는 거지. 정말 그게 힘드냐. 그러면 다시는 엄마는 이제 피아노는 못 시켜. 너한테 재미가 없나 봐. 그러니까 그걸 한 번 더 생각해봐. 그러면 오늘 안 해. 막 이러면 그냥 해. 안 해. 이게 아니라 그럼 오늘 하루 더 생각해보자. 이번 주까지 생각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교육을 하셔야지 훌륭한 교육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니. 자, 고교학점제는 지난번에 원장님 말씀으로 설명을 했다 그러니까 제가 간단하게 넘겨볼게요. 고등학교,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중학교 2학년 친구들부터는 과정이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게 1학년 때는 상대평가, 상대적으로 평가하고 2학년 때부터는 절대평가 해가지고 A, B, C, D, E 이렇게 나온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게 내용이 뭐냐면 이걸 왜 하냐? 그게 궁금하잖아요. 고교학점제 도대체 왜 하냐? 첫 번째는 세상이 많이 변화하고 있고요. 아이들 인원이 엄청나게 줄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 모든 것들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의적 육아적 사고를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의 재능을 발견해서 그걸대로 크게 해준다는 거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왜냐하면 레고를 5살 때 만진 애랑 중학교 3학년 때 만진 애랑 초등학교 6학년 때 만진 애는 다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다만 우리의 아쉬운 부분들이 이거죠. 그게 재능이 맞냐를 모르겠는 거잖아. 사실은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훈련을 받거나 공부를 해보거나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어드바이스를 좀 드릴게요. 자, 상위권은 아까 얘기했죠. 지식폭이 넓고 지식이 깊은 학생. 그래서 이렇게 T자형 인재를 원합니다. T자형 인재. 그래가지고 도전 정신이 어떻고 스스로 어떻게 공부하고 그게 관심이 있고 하느냐. 자, 우리 아이가 남자친구인데요. 어렸을 때 5살 때 고민해 볼게요. 얘는 공룡을 좋아해요. 그럼 모든 공룡 다 외워요. 엄마한테 맨날 물어봐. 엄마는 미치도록 외우기 싫은데. 그리고 얘가 자동차를 좋아해. 그럼 있잖아요. 이 뒷바퀴 모양만 있잖아요. 그 뒤에 엉덩이에 그 등 모양만 딱 봐도 이게 무슨 차인지 다 알아요. 그럼 엄마는 이렇게 생각해요. 얘는 영재구나. 엄청 똑똑이구나. 그렇게 생각해. 근데 모든 애들이 다 거의 그렇습니다, 어머니.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생각해 보시면 그게 입시적으로 들어가면은 바로 요즘형 인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래서 개정 교육과정에서 우리가 초, 중 등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처음에 폭넓은 공부를 시켜야 돼. 그래서 암기 과목이 있는 거고 도덕이 있는 거고 한문이 있는 거고 중국어가 있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옛날에 어머니 저희가 시험을 망쳤어. 못 봤어. 공부를 안 했어. 하면은 못 나와도 50점, 60점이었어요. 못 나와도. 근데 요즘 애들은요. 와가지고 그래요. 원장님 제가 이번에요. 중국어는 버렸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제 제가 몇 점인데 이런 뭐라는지 아세요? 12점이요. 요즘 추세예요.
되게 트렌드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까지 얘기 들었냐면은 자기 도덕을 진짜 못 봤대. 그래서 도덕을 진짜 못 봐도 오늘 40점을 맞았겠지, 50점 맞았겠지. 근데 도덕을 8점 맞았대.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야, 눈 감고 찍어도 8점은 나오겠다. 그 정도로 애들이 버린다는 개념이 고등학생들도 그래요. 아예 버려버려. 관심이 없으면. 근데 중등 어머님들이 내신할 때 꼭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냥 골고루 다 배워놓는 게 왜 중요하냐면 결국엔 이게 지식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아이들이 알 때 나중에 교양으로 쌓이는 거예요. 인생의 기본적인 디폴트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공부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안에서 경험을 해보는 거 안에서 자기가 원하는 거, 내가 뭘 알아야 재밌는 거 알지. 내가 외국에 나가봐야 영어를 써볼 줄 알지. 그게 아니라 외국에 나가보지도 않는 상태에서 내가 영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없어. 만약에 내가 박물관에 가보지도 않았는데 유물이나 유적에 대한 관심도 어느 정도인지 모르잖아요. 축구를 해보지도 않았는데 축구 선수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것들 노출을 시켜주셔야 하는데 다만 그것은 저학년 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6학년 때 갑자기 막 언니 축구 막 시키시고 그러시면 안 돼요. 네. 취미는 괜찮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발견을 하게 하고 어렸을 때는 최대한 활동에 대한 노출 범위를 많이 넓히고 음식에 대해서든 뭐 아니면 다른 나라에 대해서든 사람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품을 수 있는 능력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고학년으로 올라가고 중학교로 갈수록 하나에 대한 관심사를 이렇게 만들면 그러면 우리 아이가 지금처럼 원하는 융합형 인재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교학점제는 어떻다? 선택형으로 하는 거다. 그래서 모든 과목을 다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1학년 때 기본적으로 배우는 과목을 제외하고 그리고 이동 수업이나 아니면 학교 안에서 안 배우고요. 이제 이런 일이 생겨요. 우리 애가 고등학교 갔잖아요. 어머니 3시가 됐어요. 낮 3시 학교를 안 가요. 너 왜 오늘 학교 안 가? 엄마 나 4시에 온라인 수업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어머니 그 꼴을 어떻게 보나요? 저는 못 봅니다. 저는 못 봐요. 네, 걔가 3시까지 널브러져서 집에서 이러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보나요?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가 아침에 일어나서 도서관 가가지고 준비를 하고 그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 그런 것들의 능력치를 언제 만들어야냐면 초등학교 때 만들어야 돼요. 지금부터 규칙과 규율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만드셔야 되고 저학년 때 학교 빠지고 5월이나 아니면은 이제 한 9월쯤 되면은 비행값이 싸지기 때문에 해외를 많이 가시잖아요, 어머니. 근데 그런 것들을 중학교 때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그때 수행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생각해요. 애들이 공부할 때 나는 놀러 가도 되는구나.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그럼 나중에 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애들 공부해도 자기는 남일이라고 생각해요. 나도 거기에 뛰어들어서 하는 애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머니. 네. 그래서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요즘에는 뭐 학교 안 가고 뭐 방학 때 집에만 있으면 무슨 거지? 무슨 거지라고 뭐 애들이 뭐 그쵸? 그렇죠.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실은 맞는 거잖아. 우리 다 그렇게 컸잖아. 아니 6년 내내 개근 안 하면 학교 큰일 나는 줄 알고 컸잖아요. 근데 요즘 애들은 그런 생각이 아예 없어요. 왜냐면 우리도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사는데 그게 그 아이의 인생의 습관에서 이렇게 한다니까요. 회사에 오늘 가기 싫으면 안 가. 이렇게 된다고요. 군대에서 갑자기 하기 싫다. 때려쳐. 하고 탈영해 막. 진짜 요즘에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습시키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친구랑요. 같은 반 친구예요. 어머니. 같은 반. 자, 고교학점제는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월요일 1교시는 영어로 같이 수업을 듣습니다. 2교시 얘는요. 보건, 미적분, 얘는 의학, 보건 계열을 원하는 아이에서 생활과 윤리, 생명과학 진로와 직업으로 가요. 상경계열인 얘는 경영학과를 가고 싶어하는 친구예요. 확률과 통계, 정치와 법, 창체, 경제, 문학을 들어. 같은 반 친구예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우리 옛날에 미국에 있는 보면은 막 하이틴 드라마 같은 거 보시면은 그런 거 막 나와 있잖아요. 막 애들이 복도에 서가지고 너 무슨 들었어? 난 AP 수업 들어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같은 반에서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공통 과목은 1학년 때 이렇게 배웁니다. 1, 2, 1, 2, 1, 2, 1, 2, 1, 2, 1, 2 중2 밑에부터는 다 이렇게 배우고요. 요 친구들은 다 1학년 때는 상대평가예요. 그래서 고1 때 끝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2, 고3 때는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목 선택이 이만큼이에요, 어머니. 장난 아니죠. 이만큼을 다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중2 이하부터는. 이거 어떻게 선택할 거야? 우리 애 적성에 맞춰서
우리 애의 스타일을 맞춰서 선택해야 되고 이것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줘야 돼요. 10분 남았다 그래서 제가 지금 좀 마음이 급해서 빨리빨리 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수업들을 어떻게 다 보강하냐? 온라인으로 합니다. 우리가 줌시대 이제 열렸잖아요. 그 꼴도 보기 싫은 네, 온라인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먼저 자기의 세팅들이나 자기의 구조를 성숙도를 만들어 놔야 이게 간다. 고등학교 때 베이비처럼 굴면은 이제 완전 도태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자, 찍으세요, 이제. 고교 학점제 대비로 진로 지도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서울 진로 진학 정보센터에 가시면 요 사이트를 이걸 누르세요. 진로 진학 정보센터. 그러면 이거는 공짜예요. 우리나라에는 공짜로 되어 있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 여기 들어가면요. 이제 이렇게 나와요. 청소년용 심리 검사. 이거는 초등학교 제가 해보니까 4학년 친구부터 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랑 이걸 해보는데 어머니 제일 중요한 거 뭐냐면 엄마도 같이 하세요. 어머니 우리가요 까딱하면 120살 살고요 조금 무슨 100살 산대요. 그럼 여기서요 어머니 인생의 반 이상 사신 분 아무도 없어요. 그럼 우린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어머니 아이한테 한의대를 가라고 하지 마시고 내가 가면 됩니다. 안 늦었어요. 안 늦어서 걔보다 내가 공부 더 잘할 수 있어요. 귀찮아서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검사를 해보는 거야. 이런 거 같이. 그리고 너 뭐 나왔어? 엄마는 이거 나왔어. 이게 대화가 되잖아. 아빠는 뭐거나 아빠는 이 진로에 잘 맞게 갔네. 엄마는 이런 게 적성이었나 보다. 그럼 엄마도 너 키우고 나가지고 이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 우리도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잖아요. 그쵸? 김미경이 그 얘기 하잖아요. 나 그 40 수업인가? 40 거기에서 40대가 아침 10시라며. 50대가 오후 12시래, 12시. 난 12시. 아직 멀었어. 그러니까 어머님도 같이 하셔가지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것들을 딱 이제 정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세요. 여기에 대학 어디가 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커리어넷 워크넷에서는 여기서도 각종 심리검사 및 진로진학 검사를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게 다 공짜. 공짜. 그래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대학 어디가 사이트에 가시면은 여기 이게 대학 어디가예요. 여기에 대학 학과 전형이 나와 있어요. 보이시죠? 그럼 여기에 들어가면요. 우리나라의 모든 대학과 모든 학과가 다 나와 있어요. 그럼 이 친구가 검사를 해봤어. 그랬더니 어떻게 나왔냐면 얘는 약간 공학과 같은 공학 계열이 나왔어. 그럼 여기에 공학을 치세요. 그럼 우리나라의 모든 대학의 공학이 다 나와요. 그럼 거기에서 자 이제 이게 요령이에요. 전체를 클릭하지 말고 서울만 클릭합니다. 서울에 있는 학교만 볼 거니까 서울만 클릭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학교들을 쭉 봐요. 마음에 드는 학교가 하나 있잖아. 가서 뭘 해요? 가서 거기 가가지고 학교 학식도 먹어보고 같이 교정도 거닐면서 우리가 이제 이 학교를 준비할까 막 이렇게. 근데 이제 지금 초등학생이니까 서영고 중심으로 조금 오버하면 서성안까지 중심으로 이렇게 갑니다. 여기 근처에 경희대 좋은 학교 있잖아요. 캠퍼스 너무 좋아요. 경희대. 애들 경희대 진짜 좋은 학교라고 생각하고 제일 가까운 고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들을 가셔가지고 아이들이랑 같이 해보면 이걸 해본 아이랑 엄마랑 아빠랑 안 해본 아이는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완전 달라집니다. 그쵸?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아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자기 주도적인 태도를 가지고 부모님들의 의견을 수용해서 진로를 정하기도 하고 친구의 의견을 참고하지만 이제는 진정으로 무엇을 좋아하고 그리고 자기 결정을 내리는 게 필요해요. 자, 저는요 의사가 될 줄 알았고요. 저는요 학교 선생님, 저 사범대 나왔잖아요. 수학교과. 학교 선생님 될 줄 알았고요. 저는 교수가 될 줄 알았고요. 그런데 저는 지금 LMPS 학원 대표 원장을 하고 있어요. 완전 달라졌죠. 그렇지만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만족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왜냐면 나는 나의 적성에 대해서 진로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그 진로를 바꿨지만 그거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고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어머니.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방향이 바뀌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그걸 꼭 해야 된다가 아니라 얘한테 계속 꿈을 주고 비전을 심어주면서 계속 뭔가 바뀔 수 있는 여력들을 허락해주고 같이 하는 거예요. 자, 수학은요. 원장님 저 몇 분 남았어요? 5분? 5분. 네, 5분 안에 끝내보겠습니다. 자, 수학이 어려워요. 수학 당연히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수학은 이 모든 내용들을 다 해결해야 되는데 특히나 이해력과 응용력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님들 너무 열심히 들으셔서 제가 시간을 오버했어요. 그래서 수학은 옛날에 우리는 이렇게 배웠어요, 어머니. 3 곱하기 4, 2 곱하기 2, 1 곱하기 6은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 근데 지금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쵸? 수학인데 숫자가 별로 없고요. 말이 많아요. 그쵸? 그 때문에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거를 물어봤을 때 어떻게 하라고? 엄마가 되게 알려줄 수 있는데 선생님이랑 스타일이 다를 수 있으니까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봐.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수학을 많이 좋아해.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자, 교육과정을 초등은요.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이렇게 배웁니다. 전체를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폴더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초등과정에서는 분수가 중요해요. 분수. 네. 물론 뭐 곱하기, 나누기, 더하기, 빼기는 당연히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5학년의 약수와 배수 단계, 그 다음에 도형에서 여기 보시면 다각형의 둘레 넓이, 그 다음에 요런 것들, 애들이 어려워. 부피와 건너비, 요런 것들을 어려워. 원 같은 거, 요런 것들이 중요하고 4학년 때 큰 수 다루는 아이들이 가장 4학년 때 위기가 한번 팍 오거든요. 제일 어려워요. 근데 이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중요한 건 이 3단원이에요. 이 앞에 1학년, 2학년, 3학년에서 제일 중요한 건 곱셈 나눗셈이에요. 당연히. 곱셈 나눗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중학교는 이만큼입니다. 그 3학년까지는 이만큼 배우고요. 고등은 원장님 조금 배우네. 이게요. 이 하나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그거를 표현해서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돼요. 초등은 6년 내내 한 칸만 배워요. 6년 내내. 중학교는 1년에 한 칸씩 배웁니다. 고등학교는 이거를 3년에 배우는 것 같지만 아니고요. 2년 안에 이렇게 배웁니다. 자, 6년 코스, 1년 코스, 2년 코스예요. 당연히 수포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수학은 어려우니까. 그래서 수학은 선행 하는데 선행보다 더 중요한 건 심하고 수학적 사고를 익히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뭘 해야 되냐면 심화 과정을 하셔야 돼요. 심화라고 막 대단히 막 무슨 사고력 수학 막 이런 게 아니고 한숨 쉬셨어요. 사고력을 막 심화 과정 막 이렇게 엄청 어려운 게 아니라 사고력 수학이 어머니 교과 과정 안에 다 들어있어요. 센 뒤에 있는 그 C 부분이 다 사고력 수학이에요. 우리가 오해해서 그렇지. 그래서 그 부분들을 봐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수학을 잘 하기 위해서는 문제 푸는 법을 배우고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그리고 부족한 단어를 스스로 인지해서 약점을 하는 거. 수학은 잘 푸는 걸 맞는 걸 계속할 필요가 없습니다. 못하는 걸 한 번 더 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수학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교과서예요. 교과서. 네. 그래서 교과서를 하고 초등 때는 수업 시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해야 되고 중등 때는 수학 100점이야 자신감을 얻기 위해서 해야 되고 고등은 당연히 수능을 위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의 필요는 뭐냐면 학교 수업 시간과 수업 시간을 잘 활용해서 좋은 습관을 만들어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수학을 잘하는 건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성실. 성실하다는 건 이거예요. 신문 배달부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같은 시간에 신문에 매번 갖다 놓는 거. 이게 성실이에요. 수학은 성실도의 척도지 머리의 조음이 아닙니다, 어머니. 영재는 그래서 영재는 만드는 거예요. 평균 이상의 지능과 창의력과 제일 중요한 거 이거예요. 과제 집착력. 과제 막 숙제 안 해서 막 엉엉 울어. 걔는 공부 잘하래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집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어머니들은 제일 중요한 게 공부가 끝난 다음에 채점을 하고 그리고 나서 채점을 아이한테 절대로 시키시면 안 돼요. 애들은 머리가 좋아서 다 외워요. 모르시죠? 답 1번, 5번, 3번, 4번, 2번, 2번 다 외워요. 그래서 착착착착 이렇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채점은 웬만하면 어머님들이 해주시던가 아이들이 하더라도 채점을 하고 나서 그 뒤에 조금 더 있다가 고치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하나 풀고 채점하고 하나 풀고 채점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내 언어로 한 번씩 고치는 거 그것들이 수학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래서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이거 고등학생이 세운 거예요. 어머니 절대 초등학생이 한 게 아니에요. 고등부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세웠기 때문에 이렇게 온 거예요. 잘한 거 찍어놓은 거 잘한 거.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는 1번 영어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하고 줄 긋고 이런 연습들을 특히나 여자아이들을 시키시는 게 중요하고요. 여자아이들은 성적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떨어집니다. 남자애들은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가요. 그리고 성적은 계단식으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기다려주시는 필요가 필요하다. 그 뒤집어지는 시기가 언제냐면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남자친구들은 남자애들은 좀 내버려 두시고 여자애들은 챙겨주세요. 그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공부는 당연하고요. 그래서 집중력을 키워서 본격적으로 초등학교 4학년까지 이런 것들을 해주시고 그리고 알아서 굴러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 중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거 다 제가 아까 설명한 거예요. 1순위로 공부를 둬라. 공부랑 행복한 거는
다른 거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주변 친구들의 진도에 연연하는 친구들은 학습 정체성을 잃어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남이랑 비교하는 게 아니라 비교는 나랑 하는 겁니다. 나랑 스스로. 그래서 풀었던 교재를 70% 이상 소화가 가능을 해야 그 다음에 선행을 하고요. 선행 소화 정도가 50%라면 다시 한번 그 선행을 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중등 수학을 중1 때까지는 웬만하면 풀어보고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고1 때까지의 수학을 한 번 정도는 봐주셔라. 막 많이 땡겨서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1년은 예습입니다. 6개월은 예습이에요. 2년부터가 선행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밝고 활기찬 학교 생활을 위해서 기록하는 습관을 만들고 규칙적인 생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끝났어요. 자,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어머니. 건강관리, 생각관리, 입시자료 정리, 생활관리는 누가 하는 거냐면 엄마가 하셔야 돼요. 엄마가. 그리고 아이를 위해서 어떡하냐? 나 오늘 내가 얘기 듣고 왔는데 너 어떡하냐? 너 대학 못 가겠다.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누구든 아까 얘기했잖아요. 머리는 모전이다. 네, 나구나. 나 아빠 아니야. 나구나. 내가 잘못했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누구랑 비교하죠. 걔는 뭐 중학교 거 한데 어머니 아무 소용 없어요. 비교하지 마세요. 그래서 잘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어떤 길이 알고 싶으면 길을 다녀온 원장님께 물어보세요. 가까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 모든 걸 다 하고 함께 가실 수 있는 원장님께 물어보고 그리고 우리 학원 CNC 영어 수학은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의 행복한 인생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에